우리가 이제 1장 마무리에 왔는데, 교재 29쪽. 자, 대교염의 역사. 우리가 이제 앞으로 공부할 내용 전체를 두고서는 사실 그렇게 중요하진 않지만, 다른 면에서 이 대교염의 역사라는 게 어떻게 중요한가 하면, 교재 33쪽 보시면, 하나의 표로 이렇게 어떤 글로벌하게 대교염 사건을 좀 정리한 내용들이 소개가 되는데, 자, 우리나라에도 예를 들어 어떤 지금 봄철이 되면 황사 때문에 또 사람들이 마스크도 끼고 이제 많이 주의를 하지만, 그런 황사가 중국에서 편서풍 부니까 옛날부터 온 거지 뭐 갑자기 온 건 아니겠죠. 그래서 신라 시대에 뭐 삼국유사 이런 것도 보면은 또 황사가 날아와서 사람들이 괴로웠다 이런 내용들이 나오는데, 마찬가지로 오늘날 우리가 어떤 전광판에 대교염 현황을 여러분들이 볼 수 있게 달고, 공기는 그냥 숨을 쉬면 좋은 공기다 이게 아니라 좋은 공기, 나쁜 공기 구분할 수 있게 된 그런 역사적인 사건들이 표 1-6에 보면은 1930년대 어떤 대교염이라는 게 법적인 관리 체계를 마련하기 시작한 그런 계기들이 벨기에 뮤즈밸리라는 계곡에 공기가 잘 통하지 않는 곳에서 산업시설에서 나온 여러 가지 오염물질들 때문에, 물론 이제 당연히 그 사망자 수가 늘어났다는 게 큰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갑자기 사람들이 죽고 있는데 그 원인을 보니까 공기오염과 밀접한 관련이 있더라. 1948년도 미국 펜실베이니아주의 도노라 사건. 근데 이제 가장 획기적인 게 세 번째, 네 번째 이야기인데, 1952년도 영국의 런던에서 가정용 난방 및 산업시설에서 배출된 이런 오염물질들이 스모그를 형성하면서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사망했습니다. 초기에 4,000명, 그 후 2개월 동안 추가로 8,000여 명이 사망했고, 1954년도 미국 로스앤젤레스에서도, 여기는 근데 원인이 조금 다릅니다. 주로 자동차들의 어떤 배출가스에 대한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은 그 옛날 상태에 마구마구 배기가스를 뿜어대고, 도시에 광학 스모그 같은 게 형성되면서 어떤 미국의 이때부터 클린 에어 액트라고 해서 법적으로 맑은 공기법 이런 게 이제 제정이 되기 시작했고, 이 글로벌하게 전 지구에서 가장 깨끗한 대기질을 추구하는 게 이제 캘리포니아 지역인데, 예를 들어 우리 현대자동차 같은 경우도 80년대, 90년대 수출하면서 어떤 우리나라 산업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게 됐지만, 이 미국 캘리포니아 주 법에 대기오염 배출, 그러니까 자동차를 만들어도 일정 수준 이상 뭐 대기오염을 배출하면 안 된다. 그런 이제 규제 같은 게 들어가니까 자동차를 그냥 만드는 게 끝나는 게 아니라 오염물질 배출하지 않는 그런 뭐 청정 기술들, 특히 이제 엔진 같은 데서 미세입자가 만들어지는 그런 걸 제어하는 기술 같은 게 이제 굉장히 글로벌하게 이제 다 빨리빨리 이제 좋아졌죠. 그리고 더구나 요즘은 뭐 특히 뭐 수소 자동차, 전기 자동차 이런 것들이 다 따지고 보면은 이런 사건들 때문에 우리가 이제 심각하게 받아들이기도 했고, 또 우리나라도 그렇고 뭐 전 세계적으로 이 클린 에어에 대한 그런 게 굉장히 중요한 화두로 떠오르고 있죠. 자, 그 외에 50년대 포자리카 사건이라고 해서 이 뭐 농약 같은 그런 뭐 화학물질 다루는 회사에서 황화수소가 누출돼서 상당히 사람들 사망한 그런 게 있었고, 또 1946년대 아시아 쪽 일본의 요코하마에서는 그 지역에 주둔하던 미군들
가족들 천식 발생한 걸로 이제 좀 사회적인 문제가 됐고, 조금 더 근대로 다가와서 1984년도 인도의 보팔에서 여기도 뭐 미국의 농약 회사 유나이티드 카바이드인가 하여튼 거기서 이런 농약 재료 같은 게 유출이 돼서 2만 명 이상 응급 치료하는, 지금 우리가 어떤 뭐 세월호 같은 사건도 참 황당한 사건이긴 하지만 그런 경우는 이제 좁은 공간에서 국소한 사건이지만 이런 이제 공교염 같은 거 하면 일어나면 그 바운더리가 굉장히 커지죠. 응? 그리고 아직도 이 피해 때문에 이제 많이 문제가 되고 있는데 86년도 4월에 우크라이나 체르노빌이라는 데서 원자력 발전소 시설에 대한 뭐 관리 같은 게 잘못돼서 대형 사고가 났는데, 당시에 이 사고로 뭐 바로 사망한 사람이 한 200여 명, 그리고 수만 명의 난민, 수십만 명의 난민, 현재까지도 이 피해가 이어지고 있죠. 뭐 그 가족들이나. 근데 이런 사고가 났을 때도 사고를 일으킨 러시아 쪽에서는 뭐 아무런 말 없이 시침 따고 있는데, 스웨덴 같은 나라에서 항상 이제 그 공기질을 이제 모니터링 하면서 방사능 물질이 갑자기 이제 올라갔습니다. 평소에 이제 원자폭탄이나 이런 거 터뜨려야 발생하는 뭐 진온 레디오 아이소토프라든가 뭐 이런 성분들이 갑자기 올라가니까, 그리고 그 공기가 이동해온 경로를 추적해 보니까 러시아 쪽이다. 그래서 너희들 무슨 큰 사고 친 거 맞지? 그러니까 처음에 시침 때다가 나중에 어떤 정글 들이미니까 사고 난 거 맞다. 도와달라. 뭐 이런 식으로 발전했던 사고였습니다. 요즘은 그런 게 굉장히 투명한데, 유일하게 불투명한 곳이 하나 있죠. 바로 북한 같은 데서. 지하에서 핵폭탄 터뜨리면, 이런 방사능 물질 같은 게 지하에서 이렇게 돌아다니니까 공기중으로 잘 나오질 않으니까 감시하기가 쉽진 않은데, 그래도, 바로 작년 정도인가? 그 북한에서 핵실험 한다고 해서 우리나라 팀들, 스웨덴 팀들, 뭐 이렇게 몇 개 국가들이 조사를 해서 스웨덴 팀에서 그 북한 방사능 실험한 걸 이제 제대로 잡아내서 그걸 뭐 이제 보고한 적도 있고 합니다. 자, 하여튼 그렇게 대교염에 대한 역사, 그 다음에 37조. 자, 우리가 일상적으로 마시는 수돗물 같은 것도 항상 관리가 들어가지만 공기질에 대한 부분도 환경부에서 늘 각 지역마다 그 모니터링 센터를 만들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주로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그 동네에 보면 어떤 구청이죠, 구청. 구청 건물 옥상 같은 데 이런 모니터링 시설이 많이 들어가 있는데, 그런 모니터링 시설, 서울에만 해도 약 한 30여 개의 어떤 구청마다 시설이 있고, 또 도로가에는 도로가대로 또 이런 측정 장치가 다 들어가 있고, 전국적으로 뭐 수천 개씩 그 항상 모니터링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어떤 에어 퀄리티를 이야기할 때 공기가 좋다, 나쁘다 이런 걸 이야기하려면 공기 중에 성분들이 수만 가지가 존재한다고 했죠. 뭐 담배만 하나 피워도 4천 가지가 나오니까. 자, 그렇게 공기를 조성하는 성분들이 많으니까 우리가 어떤 기준이 필요하죠.
기준. 자, 그 기준이 바로 criteria. 그래서 이 기준 오염 물질, 어떤 레퍼런스가 되는 성분들. 바로 이 성분들이 표 1-7에 38쪽에 나와 있습니다. 자, 이 38쪽 표를 보면 최초에 이런 관리를 시작한 것은 1978년도. 그리고 예를 들어 그 시작한 스타팅 포인트는 SO2. 자, 자동차 같은 데서 SO2가 많이 뿜어지니까 그런 첫 번째 관리 기준이 됐고, 최초의 어떤 기준을 보면은 1년 평균이 0.05 ppm. 그러니까 1년에 ppb로 따지면 얼마입니까? 50 ppb라는 이야기가 되겠죠, 그죠? 근데 그런 기준이 이제 하루 단위 24hour 기준으로는 150 ppb. 그러니까 왜 이렇게 차이가 납니까? 1년과 하루의 기준이. 애뉴얼 기준으로 볼 때는 높고 낮고 이런 게 어떤 반복되니까 전체적인 평균이 낮을 수밖에 없고, 짧게 볼 때는 그 기준을 좀 엄격하게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짧은 시간 동안에 오염이 심각하게 이루어지는 걸 막기 위해서. 그래서 78년도 최초에는 50 ppb 1년 24 hours 150 ppb. 근데 이런 법이 SO2만 있다가 83년도에는 일산화탄소, 이산화질소, 먼지, 특히 먼지도 총부유먼지, TSP. TSP가 뭐의 약자라고 했습니까? TSP가 뭐라고 했죠? 한재준, TSP가 뭐의 약자라고 했나? 응? 자, 다른 도와줄 사람. 해청. TSP 뭐야? 스몰? 자, 야구 보다가, 오케이. 자, 게임이 하루, 이렇게 지연되거나 넘어가는 게 결국은 공기 중에 붕 뜬 상황과 마찬가지죠. 그래서 다른 표현으로는 뭐 지연하다 이런 의미도 있지만 부유시키다. 공기 중에 부유한 토탈 먼지들. 자, 근데 이렇게 토탈 개념으로 가면은 덩치가 큰 놈들은 빨리 가라앉고, 이 장에서 우리가 먼지에 대해서 굉장히 깊이 보겠지만, 물을 기준으로 볼 때 물보다 한 10분의 1에서 물보다 한 10배 정도 높은 비중이 차이가 이렇게 나는데, 덩치가 큰 놈들은 빨리 가라앉으니까 이런 먼지에 대한 관리도 사람에게 미치는 영향이 중요하겠죠, 그죠? 그래서 이제 PM10 해서 이 병이 10 마이크로 이하, 최소한 사람의 코로 또는 호흡기를 통해서 사람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입자 사이즈로 그 기준이 95년도부터는 더 세분화되고, 2001년도에는 TSP는 사라지고 PM10만 존재하죠, 그죠? 이 법은 계속 진화합니다. 2015년도부터, 내년도부터는 PM10 플러스 PM2.5. TSP는 모든 사이즈를 다 망라하는 거라면, PM10은 10보다, PM2.5는 정말
사람의 폐까지 침투할 수 있는 그런 크리티컬한 부분들로 넘어가는 거죠. 그래서 이 표를 보면은 어떤 새로운 물질들이 자꾸 첨가되는 부분들, 그리고 동일한 먼지 안에서 사람들이 먼지에 대해서 굉장히 심각하게 받아들이니까 그런 기준도 더 엄격해지고, 농도도 먼지 같은 경우, 자, 미세먼지 여러분들 2009년, 그러니까 2008년도 기준부터 보면은 하루에 1입방미터당 100 마이크로그램, 이것이 바로 어떤 대기 환경 기준이고, 이 기준이 넘어가면은 사람들한테 위험하다는 이제 워닝이 들어가기 시작하죠. 그런데 내가 수업 초기에 이야기했지만 담배 같은 거 피면은 환경학적으로는 그냥 뭐 담배가 아니라 Environmental Tobacco Smoking, ETS라는 이런 용어를 사용하는데, 담배 피우면 담배 연기에 엄청난 먼지가 나온다고 했죠. 한 어느 정도라고 내가 이야기했던 것 같습니까? 자, 일시적으로 발생하는 것은 거의 한 3만, 밀폐된 공간에서는 한 6천에서 8천 마이크로그램까지. 이런 기준에 한 300배 정도 더 높은 거죠. 그러니까 같은 이야기 뭐 또 한 번 하는 거지만, 열심히 담배 피고 그 다음에 먼지 안 맡으려고 마스크 끼고 또 등산하러 가고 이런 행동은 우리한테 정말 필요한 건 나쁜 거 10개, 그러니까 좋은 거 10개 하는 것보다 나쁜 거 하나 안 하는 게 더 중요한데, 사람들이 그렇게 좀 뭔가 거꾸로 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자, 아황산 가스 같은 경우 보시면 78년도 최초 시작할 때 하루 기준이 150 ppb였죠, 그죠? 그런데 2009년도 기준 보면은 하루 기준이 50 ppb가 되죠. 여러분들 오늘부터라도 이렇게 뭐 버스 타고 가면서 이런 전광판 마주치는 경우가 있으면 서울시 공기 중에 아황산 가스가 얼마 정도 될까? 그냥 본 적 있는 사람 있습니까? 대개 여러분들이 이렇게 전광판 보면은 한 2, 3, 어떤 때는 0 ppb 정도 지킬 겁니다. 일산화탄소는 뭐 하여튼 ppm이 좀 안 되지만 이건 좀 많이 있는 부분이고, 이산화질소도 이제 수십 ppb씩 존재하고, 지금은 이런 숫자들이 그렇게 익숙하지 않겠지만 여러분들이 이 수업이 끝날 때쯤이면 어느 정도 이런 수치들에도 익숙해지겠지만, 특히 이제 오존 같은 경우 기준 2009년도 기준 보면 1시간에 0.1 ppm, 이것이 바로 100 ppb가 되죠. 여름철에 오존이 100 ppb가 넘어가면은 오존 경보가 뜨죠. 그래서 뭐 이런 기준들이 정말 가급적 사람들이 대외 활동을 하지 말라는 하나의 워닝이 됩니다. 자, 아황산가스, 일산화탄소, 이산화질소, 오존, 요렇게는 가스가 되고, 먼지는 입자상이 되고, 납은 어떻게 됩니까? 납. 공기 중에 납. 자, 공기 중에 납은 가스로 존재할까? 입자로 존재할까? 입자. 우리가 생각하는 대부분의 중금속,
자, 이 말은 두 가지 용도로 많이 사용되죠. 하나는 환경에 사용하고 또 하나는 어디에 사용합니까? 락. 자, 음악에서 좋아하는데 우리 환경에서는 이런 대부분의 오염 물질들이 휘발성이 강한 비소나 수원, 특히 이제 수원은 거의 가스 상태로 존재하고, 이건 뭐 입자에도 좀 붙긴 하지만 이런 경우를 빼고 모든 금속들은 입자에 바운드 되어 있다. 그러니까 입자만 다 걷어들이면 중금속은 사라진다고 보면 되겠죠. 자, 표 1-7은 대한민국의 기준이고, 표 1-8은 보시면 미국이나 유럽연합이나 일본이나 중국, 오스트레일리아 이런 외국의 기준들을 제시했는데 뭐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어떤 게 조금 더 세고 아니고. 근데 이제 우리나라에서 가장 최근의 트렌드로 주목할 부분은 벤젠 같은 오염 물질들을 관리하기 시작했다. 가장 최근에. 그런데 참고할 필요가 있고. 자, 그 다음에 40쪽. 대기질의 현황. 자, 대기오염은 우리가 어떤 오염 물질이든 간에 나름대로의 어떤 태어남과 사람처럼 태어났다가 사망하는 그런 하나의 순환을 하게 됩니다. 공기 중에 한번 발생하면 지구가 일반적으로 어떤 우리가 지금 여기 호흡한 공기가 지구를 한 바퀴 다시 돌아서 나한테 또 내가 그 공기를 경험할 그런 확률, 그런 걸 이제 어떤 물리적으로 계산하면 그 공기의 순환에 한 글로벌하게 한 1년 정도의 시간이 걸린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오염 물질들도 한 번 발생하면 수시간 안에 사망하는 그런 친구도 있고, 또 수일, 수주, 수개월, 이렇게 1년에 비교해서 이제 짧은 것들, 그 다음에 뭐 천녀유혼처럼 한 1000년, 2000년 사는 그런 놈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래 사는 물질들은 주로 뭐 클로로플로로카본에서 우리 지구 온난화의 가장 핵심적인 그런 염화불화탄소들, 뭐 이런 것들 이제 오래 사는 게 있고, 뭐 예를 들어 자동차에서 뿜어내는 NO 같은 그런 가스는 나가자마자 금방 NO2로 산화되니까 그 수명이 이제 짧아져 바로 페이드 아웃 하는 놈도 있고. 그렇게 그 수명이 다르다는 건 또 다른 말로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면은, 수명이 길면 길수록 굉장히 균질하게 혼합이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 보나 저기서 보나 이산화탄소 농도는 다 everywhere 400ppm. 수명이 짧은 놈들은 일산화질소 같은 친구들은 나오면 바로 산화되니까 자동차들이 엄청 달리는 그런 길가에는 NO 농도가 엄청나게 높을 테고, 이렇게 한적한 곳으로 가면은 NO 농도가 뚝 떨어지겠죠, 그죠? 그래서 어떤 이 공기 중의 오염 물질들은 각자가 아이덴티티가 굉장히 클리어한 게 저런 그 순환적인 특성 때문에 어디를 가도 비슷한 놈이나 또는 어디를 가도 다 다른 그런 차별화가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이런 오염 물질들에 대한 관리도
예를 들어 서울시의 오염이 어떠하다 이런 이야기를 하려면 서울시의 중요한 곳에서는 다 이런 조사가 이루어져야 되겠죠. 그래서 표 1-9 42쪽 보시면 지금은 우리가 1장을 마무리하면서 굉장히 소프트한 내용들 위주로 쭉 이야기 나갑니다. 아마 오늘 안에 1장 끝나고 2장을 시작하는데 2장에서는 미세분질들, 입자상 오염물질, 또 3장에서는 가스상 오염물질 이런 걸 하면서 다시 이제 엄청나게 또 이론적인 내용들 많이 나오고 또 여러분들이 뭐 시험이라든가 나중에 이렇게 대기 환경 같은 기사 같은 거 한번 치게 된다는 그런데 도움이 될 내용들인데 이론적인 내용 들어가기 전에 이런 그냥 말로서 다 넘어가는 부분들 거의 막바지가 되겠지만 자 1-9 내용 보시면 조금 전에도 이야기했지만 이 오염물질을 측정하는 게 어떤 글로벌하게 중요한 전 세계 모든 중요한 곳에 다 측정이 이루어져서 지구의 대기질을 관리하는 그런 어떤 글로벌한 그런 노력도 있고 또 어떤 그것을 이제 국소하게 대한민국이라는 좁은 땅덩어리도 보면 여기 표 1-9에 두 개의 큰 기준이 있죠. 하나는 일반 대기오염 측정망, 또 하나는 특수 대기오염 측정망 해서 일반 대기오염 측정망에는 도시 대기, 각 지자체마다 어떤 구청 같은 데다가 한 2억, 3억 장비를 꽂아두고 계속 분 단위로 대기질 데이터가 쏟아져 나오고 여러분들 환경부 사이트에 가면은 각 도시의 어떤 공기질 자료가 나오는 것도 바로 이런 데서 측정한 자료가 들어가게 됩니다. 자, 그리고 한적하게 사람들이 별로 살지 않는 교외 지역들, 또 플러스 뭐 덕적도라든가 뭐 울릉도라든가 이런 국가에서 가장 대한민국에서 깨끗한 공기가 나타나는 그런 배경 농도, 오염원에 영향이 별로 없는 그런 깨끗한데, 그리고 가장 지저분한 도로변 대기, 자동차들이 다니는 그 길가의 그런 측정망들, 이렇게 이제 일반 대기오염 측정망 4가지 유형이 있고, 여기서 측정 항목은 주로 이제 기준성 오염 물질들, 아까 소개한 그런 내용들이 조사가 되죠. 그 다음에 특수 대기오염, 이건 좀 특수하다는 게 주로 항목, 어떤 항목을 측정하느냐에 달려있는데, 유해 대기 물질 해서 특히 사람이 많이 사는 도심 지역 또는 뭐 바늘공단 같은 주요 산업단지, 산단, 플러스 배경 지역이지만 특정 유해 대기 물질이 존재하는가 이런 걸 실태 파악하기 위해서 조사를 하는데, 휘발성 유기화물 VOC 13종, 그 다음에 PAH는 이제 앞으로 우리가 좀 친근하게 볼 내용들인데, BOC나 PAH나 PH가 뭐라고 했습니까? 무엇의 약자? Polyaromatic hydrocarbon, 다환 방향족 탄화수소, 이런 말의 약자인데, 특히 우리가 이제 발암 물질로 가장 잘 알려진 뭐 벤조에이파이렌이라든가 이런 것들, 우리가 사람들이 암에 걸리고 하는데 그런 가장 치명적인 성분들, 그리고 각 지자체에서는 매월 중순에 한 번씩 먼지를 엄청나게 채취해서 그 먼지 안에 들어있는 중금속들
납, 캐드뮴, 크로미움, 뭐 이런 등등을 한 달에 한 번 매월 중순에 이런 측정을 합니다. 그런 게 이제 한 50여 군데가 있죠. 그죠? 자, 또 하나 이제 광학 대교염 물질에서, 핵심은, 여기 보면 BOC에서 두째 줄에 에세인 등 56종이라고 되는데, 도심 지역에서 오존이 갑자기 형성되는 그런 원인 물질들, BOC와 질소산화물 등을 이제 계속 관측하는데, 이런 오염 물질들이 BOC 자동차에서 우리가 탄화수소 막 뿜어내겠죠, 그죠? 그리고 또 질소산화물 막 뿜어내겠죠. 이런 것들이 태양빛을 받으면은 서로 반응해서 오존을 형성합니다. 보람도 졸리는가? 별로 재미가 없나? 자, anyway. 이런 BOC와 NOx가 반응해서 오존을 만들고, 또 이런 것들이 더욱 산화해서 가스의 오염이 지나치면 나중에 이런 가스들이 가스가 입자로 전환되는 그런 여러 가지 오염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광화학 오염은 굉장히 중요하게 받아들이고 또 관리하고 있죠. 그 다음에 네 번째가 산성 강화물. 자, 이것은 쉽게 말해서 산성비가 되겠습니다. acid rain. 우리가 어떤 물에 대해서 산성이다, 염기성이다, 중성이다 이런 기준이 7.0을 기준으로 이보다 작은지 또는 큰지 이런 게 이제 하나의 기준이 되죠. 그런데 공기 중에서 비가 떨어질 때는 비가 오게 되면 이런 그 중성이라는 기준이 빗물을 받았을 때는 산성이다, 중성이다라는 기준이 전혀 다른 세계가 됩니다. 산성비라는 그 기준이 몇인가? 산성비는 기준이 이제 뭐 5.6 이런 식으로 쓰는데 그 pH가 뚝 떨어지는 이유가 공기 중에 CO2가 그냥 400 ppm 정도 존재하죠. 그래서 이것이 빗물하고 만나면 이 카보닉 애시드 H2CO3라는 수소를 형성하는 그런 산이 되기 때문에 적정 수준의 CO2하고 빗물이 항상 평형을 이룬 상태. 그래서 산성비는 그러니까 빗물을 기준으로 볼 때 pH가 6을 넘었다. 이건 알칼리가 되는 거고 5.6 이하일 때만 산성비라고 합니다. 산성비가 오면 나무도 시들고 뭐 이렇게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니까 특히 이제 농업이나 임업하는 데서 이제 그런 게 중요해서 관리가 들어가겠죠. 자,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지구 대기 측정망에서 꼬치 해수욕장 여기 어딘가 그런 생각. 그래서 바닷가 쪽 충청도 그 어디지 한스대에 있는 데가 어딘가
그게 생각이 안 나요. 지구대기 측정망에서 뭐 강화도라든가 하여튼 이런 섬 쪽에 우리나라 이제 가장 대표적으로 깨끗한 지역들을 선정해서 이산화탄소라든가 그 온난화 물질들 어떤 UN 같은 국제기구에서 글로벌 워밍을 조사하는 그런 하나의 측정망으로서 대기질을 측정하는 게 있고, 마지막으로 PM2.5 측정망해서 PM2.5에 대한 관리. 근데 PM2.5는 이제 내년부터 기본적인 오염물질이 되니까 뭐 큰 의미는 없어지지만 이렇게 일반 대기, 특수 대기 국가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고, 자, 1장의 이제 마지막 부분인데 표 1-10에 보면은 전국 주요 지역의 대기질에 대한 자료 1989년도부터 2010년도까지의 데이터 기준성 오염물질별로 이렇게 제시를 했는데, 자, 중요한 건 48쪽 그림 보시면 이 그림들만 봐도 하나의 트렌드를 알 수가 있는데, 자, 48쪽, 49쪽 그림 보면은 이 착하고 말 잘 듣는 친구와 굉장히 반항아들을 구분할 수 있습니다. 어떤 성분들이 착한 쪽인가? 응? 뭐가 착하고 뭐가 말 안 듣나? 자, 착한 쪽이라는 건 대금 줄이려고 노력하면 우리가 원하는 대로 줄어준 친구들은 착한 쪽이 되겠고, 아무리 줄이려고 해도 줄지 않는 놈들 있죠. 여러분 그림 보면 이산화황 같은 경우는 1990년도에 50, 60 ppb 하던 게 이제 한 10 정도 이하로 빠르게 떨어졌죠. 마찬가지 일산화탄소도 수천 ppb에서 1000 이하로 떨어졌고, PM10도 지금 비록 오염이 많이 됐다고 하지만 굉장히 규칙적으로 떨어져서 컨트롤이 되는 걸 알 수가 있고, 근데 이에 반해서 아주 말 안 듣는 친구들이 반항아 최고는 뭐가 되겠습니까? 오존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산화질소. 오존과 이산화질소는 왜 이렇게, 오존은 왜 이렇게 거꾸로 늘어나고 이산화질소도 왜 이렇게 전혀 개선이 안 될까? 차 때문에, 예를 들어 이산화황이나 먼지나 이런 것들은 우리가 원유 같은 걸 수입할 때도 뭐 브렌트유니 유럽 쪽에서 사오는 거, 또 뭐 중동 쪽에서 사오는 거, 그런 게 이제 값이 조금씩 차이가 나는 게 오염 물질이 특히나 이제 예를 들어 황 같은 경우 이런 게 이제 많이 들어 있으면 그런 기름을 사면 우리가 이제 정제를 많이 해야 되겠죠. 화학공학적 리파인을 해야 되고. 그래서 우리나라 산업이 막 급속도로 70년대, 80년대 발달한 게 그런 화학 정제, 그러니까 싸구려 기름을 사서 그런 오염 물질들을 기술적으로 제거하고 부가가치 올려서 이제 밖으로 팔고, 뭐 SK 에너지 같은 거 좀 선전하는 거 보면 다 뭐 수출한다고 그러는데, 그런 데서부터 성장을 하기 시작했고, 자, 그래서 결과적으로 그런 황 같은 물질들은 탈황을 통해서 기름에서 다 뽑아버리면 깨끗한 기름이 되고, 또 그런 기름 사용하면은 공기는 깨끗해지겠죠. 그러니까 SO2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컨트롤하기 쉬운데, 이산화질소 같은 경우는 아무리 기술이 발달해도 어떤 한계가 있는데, 여러분들 뭐 기술 같은 거 공부하면은 자동차에 어떤 그 힘을 받으려면 이제 적정한 공기 혼합비가 돼야 되죠. 연료하고 공기하고 적정하게 혼합이 돼야 되니까 항상
그 공기 속에는 산소하고 산소 20%, 질소가 80% 들어가 있으니까 이제 그 연료가 소모되고 배출하는 가스에는 질소의 물질이 들어가 있을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까 약간의 어떤 아무리 기술이 발달해도 이런 부분은 아직은 좀 컨트롤하기 어려운, 어떤 형태든가 질소로 나갈 수밖에 없으니까 상대적으로 다른 물질에 비해서 관리하기 어렵고, 그런 물질이 컨트롤이 잘 안 되고, 또 플러스 오존 농도가 또 거꾸로 막 더 늘어난 이유는 자동차 수 같은 게 더 증가하니까 계속 사람들의 어떤 차량 소유 같은 거 늘어나고 하니까 이 휘발성 유기화합물, 그런 그러니까 오존의 전구체들을 많이 배출하니까 계속 더 증가하는, 그래서 관리가 상대적으로 쉬운 것 플러스 관리가 어려운 게 존재합니다. 자, 1장의 이제 마지막 그림들이 되겠는데, 50쪽 보시면 이런 오염물질들의 계절적 추이를 제시했는데, 자, 이 그림도 50쪽, 51쪽 보면은 가장 두드러진 패턴이 어디서 나타납니까? 여러 가지 물질 중에서. 자, 우리가 앞서서는 1990년도부터 이렇게 쭉 떨어지는 것 같고, 이제는 그 1년이라는 주기로 계절적인 트렌드를 보면은 거의 대부분의 오염물질들 예외 없이 스프링, 윈터, 하이, 썸머, 폴로, 그러니까 단순하게는 윈터 하이, 썸머 로, 뭐 이제 이렇게 표현하는데, 지금 오염물질들 이 계절적인 경향 보면 가장 대표적인 게 일산화탄소 같은 경우 보면은 겨울철에 연료들 엄청나게 사용들 하죠. 그러면 많이 배출되겠죠, 그죠? 여름철에는 비가 와서 그런 오염물질들이 씻겨 나가고, 또 더우니까 공기 혼합이 활발하게 이루어져서 주변으로 빨리빨리 확산되겠죠. 여름철에는 연료는 많이 떼고 공기는 정체되어 있고, 그러니까 오염이 계속 누적되고, 여름철에는 공기가 믹싱이 잘 돼서 빨리빨리 확산되고 어떤 오염이 일어나도 빨리 희석되는데, 그 와중에 비까지 뿌려져서 그 효과를 최대한 하니까 이런 윈터 하이, 서머 로우 패턴이 나타나는데, 자, TSP나 PM10을 보면은 그런 단순한 패턴에서 벗어나는 게 봄철 되면은 농도가 또 올라가죠. 이것은 바로 황사의 영향을 반영해서 어떤 기본적인 패턴에서 바뀌는 거고, 이산화황이나 이산화질소 다 똑같은 패턴. 근데 거꾸로 가는 친구가 하나 나타나죠. 바로 오존. 오존은 여름철에 태양이 강렬하게 장렬할 때 광학 반응을 통해서 생성되니까, 다른 물질들은 겨울에 높은데 오존은 여름철에 높다는 그런 특징이 있죠. 자, 이렇게 뭐 그 뒤의 내용도 비슷하고, 자, 1장을 이렇게 마치고 이제 교재 58쪽
2장 입자상 오염물질이라는 챕터인데 내가 이런 쪽에 어떤 강의를 하기 시작한 게 뭐 95년도부터 지금 따지면 거의 한 얼마나 됐습니까? 20년 정도 되는데 뭐 입자는 항상 중요했지만 그렇게 강조하진 않았지만 최근에는 이런 입자상 오염물질이 워낙 뜨거운 이슈가 되다 보니까 뭐 예를 들어 우리가 어떤 교수들 입장에서는 그 연구 과제 같은 거 진행하는 게 중요한데 일종의 그 국민들 생활 불편사항을 들어주기 위한 뭐 그런 하나의 주제로 국가에서도 이런 분진과 관련된 오염을 좀 우리 연구하는 사람들이 해결해 달라는 차원에서 무지막지한 돈을 막 퍼붓고 있습니다. 연구비 같은 게 막 엄청나게 나오고 그래서 뭐 정말 이런 게 중요하기도 하지만 우리가 그 연구비라든가 이런 데 펀드 프로젝트 같은 게 이렇게 워낙 많이 쏟아지니까 기업체도 그렇고 국가도 그렇고 이제 너무 이런 데 관심이 많이 쏠리니까 최근에 그런 상황을 반영해서 2장 공부는 뭐 물론 이 책에 대한 내용이 많이 소개되겠지만 또 이런 내용을 아주 상세하게 다룬 그 원서도 한번 예고했었죠. 같이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입자는 단순히 수업의 한 부분으로 넘어가기보다 굉장히 우리 실생활하고도 관련된 게 많은데 예를 들어서 비가 한번 싹 지나고 나면 뭐 남산 전망대에 올라가서 볼 수 있는 거리가 엄청나게 늘어나죠. 평소에 뭐 수백 미터였다면 수 킬로미터 이렇게 볼 수가 있고 망망대 바닷가에서 먼 깨끗한 공기가 놓인 상태에서 먼 바다를 보면 엄청나게 먼 거리까지 우리가 도시에서 볼 수 있는 그런 시야의 한계를 뛰어넘어서 보고 또 우리가 하늘 높은 곳을 쳐다보면은 달과 태양의 거리가 몇천 킬로미터 범위지만 잘 보이죠. 어떤 그런 게 대기 오염과 이제 굉장히 관련이 있는데 왜 그렇게 되는가? 뭐 어떤 그런 것부터 시작해서 공기가 오염이 되면 일단 먼지가 많이 존재하면은 먼지는 물리적으로 어떤 그 가스가 아닌 게 다 먼지니까 우리가 볼 수 있는 그런 시야가 좁아들겠지만 예를 들어 먼지가 하나도 없다고 해도 뭐 NO2가 많이 나왔다. 가스가 많이 존재해도 그런 가스들이 적정한 스펙트럼을 다 흡수해 버리니까 먼지와는 또 다른 효과지만 우리가 볼 수 있는 거리도 줄어듭니다. 뭐 예를 들어 어떤 그런 단순한 과학적인 것부터 해서 또 먼지는 어찌됐든 하나의 가장 큰 공적이죠. 먼지 농도가 올라가면은 평소에 뭐 천식을 앓는다든가 또 항상 뭐 이런 표현은 좀 부적절할 수도 있지만 거의 사망에 가까운 상태에 있는 사람이라면 우리가 건강할 때는 먼지가 올라가고 뭐 이런 게 별 반응이 없지만 숨 쉬는 것도 뭐 힘들다 이렇게 표현할 정도로 이렇게 뭐 노인분들이라든가 아니면 어린이라든가 그런 경우는 먼지가 올라갔다 그러면 그대로 그게 바로 어떤 사망률과 직접적인 함수로 그냥 쫙 올라갑니다. 응? 그래서 그런 게 결국 그 아까 대기오염 사고 이야기했죠. 그죠? 뭐 벨지움에 뭐 런던에 뭐 몇천 명 죽었다 이런 것도 따지고 보면 평소보다 공기질이 많이 나빠졌겠지만 아무리 나빠져도 여러분들이 있으면 여러분들 아무도 안 죽겠죠.
그러니까 노인네라든가 평소에 이렇게 건강이 안 좋은 사람들이 이제 그런 공기가 나빠졌다면 그게 바로 1차 폭격을 받아서 그대로 사망해 버리기 때문에 그런 것처럼 먼지가 워낙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위험한 요소이기 때문에 이 책에도 한번 쭉 다음 시간에 이제 자세히 보겠지만 첫 번째 2-1의 입자의 발생, 입자가 어떻게 발생하는지 2-60쪽 가면은 입자의 특성. 자, 상세한 건 다음 시간에 하겠지만 큰 그림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62쪽 가서 입자가 특히 이제 그림 보면은 뭐 개수로 따질 때 분포, 표면적으로 따질 때 분포, 부피 농도로 따질 때 분포 이런 것이 다 다르게 나타나기 때문에 우리 같은 이런 오염 물질들이 어떤 영역에는 무엇 때문에 발생하는지 그런 원인도 다 다르고 또 궁극적으로 이런 오염 물질들을 걸러주는 뭐 공기청정기를 만든다든가 또는 공장에서 어떤 먼지가 배출이 어느 정도 넘어가면은 좀 문제가 되죠. 그런 먼지에 대한 컨트롤. 그런데 이런 이제 정보들이 굉장히 중요한데, 뭐 나중에, 산업체에도 가면은, 뭐 대기기사 1급, 2급,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이런 뭐 집진, 먼지에 대한 그런 컨트롤하는 그런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내용이 되고, 그 다음에 66쪽 보면은, 자, 이렇게 이제 입자가 발생했다가 사라지는 과정들. 그 다음에 68쪽 입자에 의한 영향. 71쪽에 입자를 측정하는 방법. 뭐 이런 내용들이 이 책에 소개되는데, 75쪽 보면 시정장애. 조금 전에 이야기한 비저빌리티라든가, 77쪽 먼지의 농도 변화. 뭐 이 책은 보면은 굉장히 플랫하죠. 뭐 어떤 수학적인 이론이나 화학적인 내용 하나도 없죠. 이렇게 넘어가면 우리 절대로 안 되니까 이 책이 만들다 보니까 입자에 대한 건 이화여대 계시는 분이 있었는데 좀 내용 좀 잘 해달라고 했는데 뭐 잘 협조가 잘 안 돼서 하여튼 책은 이렇게 된 거고 그래서 그런 부분 좀 보완하기 위해서 이 장에 대해서는 이렇게 Air Pollution and its Control이라고 해서 입자와 관련된 그런 굉장히 이론적인 또 수치적인 지금 그 숙제 ES 여러분들한테 뭐 공기 믹스되는 뭐 그런 내용 다뤘지만 우리가 나중에 가스상 오염물질 이런 거 할 때는 가스들은 화학 물질은 그 자체니까 어떤 반응 같은 거 엄청나게 하겠죠, 그죠? 그래서 그 반응에 대한 걸 많이 할 테고 또 2장의 경우는 이 책의 어떤 기본적인 티어리는 한번 우리가 보겠지만 중요한 건 그 입자와 관련된 여러 가지 어떤 공기역학적인 뭐 계산이라든가 또 입경의 분포에 대한 뭐 지수함수적인 내용 그래서 좀 그 이론적이고 수치적인 내용을 상당히 많이 추가해서 할 테니까 여러분들 하여튼 지금 책을 미리 좀 한번 보고 입자에 대한 내용도 좀 보고 또 퀴즈에 대한 것도 준비하고 퀴즈는 한 대략 4번 정도 생각하고 있는데 4번 맥시멈 자, 뭐 3번 내지는 한 4번 아니 성적이 너무 안 좋은 사람도 있으면 4번 정도 볼 거고 뭐 적당히 괜찮으면 3번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 퀴즈는 이번 주에 한번 보고 자, 여하튼 여러분들이 뭐 이때까지 2학년, 3학년 수업도 많이 들을 테지만 우리가 어떤
토목이라는 그런 내용을 보면 실생활이긴 하지만 또 약간의 어느 그 생활하고 약간의 거리가 또 있는 면도 있죠. 지금 이런 과목은 또 굉장히 생활 밀착형 과목이다 보니까 지금 여기서 배운 지식을 뭐 여러분들이 술 마시면서 또 친구한테 뭐 설교할 수도 있는 거고, 굉장히 정말 여러분들 생활 그 자체입니다. 그냥 어떤 하나의 학점 따는 그런 도구나 대상이 아니라, 그런 면에서 뭐 하여튼 숙제나 이런 거 여러분들 잘 따라오고 또 열심히 하는 것 같아서 상당히 좋게 생각하고, 또 그런 노력이 퀴즈나 중간고사에서도 잘 이어지기 바랍니다. 하여튼 그 두 번째 숙제 같은 경우는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이미 낸 사람들 한 번 더 기회가 있고, 늦게 낸 사람은 한 방에 잘 하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낸 사람 다 틀렸으니까 한번 두 번쯤에 생각해 보기 바라고, 일단 수업을 이걸로 마치겠습니다.